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꺼진 거 아니에요? 파워를 뺐다가 껴도 돼요. 저번에 그렇게 했어. 오, 무서워. 너무 많이 건드리지 마요. 뽑아야 돼. 무서워. 지금 될것 같은데. 지금 오시는 데가 어디예요? 저 의왕이요. 아, 그러면 우리 강남 쪽에 사는 게 더 나은데. 그 집이 근처라서요. 네. 네, 근데 오늘 하필 차를 가지고 가서 오는 게 너무 막히더라고요. 네. 앞에 불 잠깐 이거 꺼져요? 안 꺼져요, 여기? 좀 어둡게. 그러니까 이전 두 번째 시간까지는 취약점에 대한 원리부터 했었어요. 간단한 BUF, 포맷 스트링, UGF 프리 같은 취약성이 발생하는 뭐 원리 같은 거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전 타임에는 저는 버퍼 오프로우 취약성을 이용해서 리턴 어드레스를 다이렉트로 덮어 씌워서 이메일 그 코드를 실행하는, 그리고 윈도우 XP에서 SH 핸들러를 이용해서 이메일 코드를 실행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에건팅이라는 그 익스플로이트 기술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기타 익스플로이트 기술, 유닉스, 암 기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익스플로이트 기술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취약점 원리와 이제 그런 취약성을 이용해서 이메일 코드를 실행하는 이제 익스플로이트 기술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원리들이 그 소프트웨어에서 존재를 하죠. 네, 기본적인 간단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먼저 취약성 분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간단한 프로그램들은 익스플로이티브나 하나 337데이 사이트에서는 간단한 소프트웨어 버그들이 계속 그 프리로 리포팅이 돼요. 네, 그런 걸로 저희가 배운 익스플로이트 기술을 이용해서 이메일 코드를 실행하는,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CV 같은 그런 조금 더 뎁스가 깊은 어려운 그런 취약성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악성 코드 분석도 x86 기반의 악성 코드와 ARM 기반의 그 악성 코드. ARM 기반으로 하면 이제 뭐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같은 거요. 그런 거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런 기본적인 거 가지고 버그 헌팅을 할 거예요. 예, 모바일 단에서도 이제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버그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간단하게 해보고, 그리고 이제 x86 기반의 소프트웨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부했던 그 취약성들과 익스플로이트 기술 가지고 버그를 찾는 그런 방법론들이 있죠. 소스 코드 분석이나 퍼징이나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훑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리큘럼이 만약에 다 끝나고 이 과정을 다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그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이렇게 제가 처음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 그냥 제가 공부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윈도우 계열에서 에그 헌팅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아마 ROP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간단했어요. SH 핸들러 덮어 씌우고 리턴 어드레스를 바로 덮어 씌우고, 그거는 관련된 문서도 되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참고해 보셔도 되고, 오늘 하는 것도 관련된 문서는 되게 많아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부담 안 가지시고 들으셔도 될 겁니다. 에그 헌팅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한번 공부해 보신 분 계세요? 에그 헌팅? 아무도 없으세요? 너무 저희가 오랜만에 봐서 사실 서먹서먹해진 것 같은데, 에그 헌팅은 기존에 저희가 BUF-해서 이메일 코드 실행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라는 그 메모리 주소를 검색하는 기술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공격 가능한 벡터가 아주 작은 크기의 버퍼만을 제공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리턴 어드레스를 다이렉트로 덮어 씌울 때는 스택의 버퍼가 이제 충분히 있어야 되죠. 충분히 있어야지 거기에 이제 점크값이랑 쉘코드랑 그렇게 다 넣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에그 헌팅은 버퍼 크기가 작을 때 특별한 그런 저희 쉘코드를 다 담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에그 헌팅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코드로 구성이 되거든요. 하나의 코드는 에그 헌터 코드라는 코드와 그런 마커라는 태그, 그리고 이미에 저희가 그 실행하고자 하는 쉘코드 총 3개로 구성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에그 헌터 코드도 하나의 쉘코드고요. 사이즈가 작은 쉘코드죠. 아까 특수한 상황, 버퍼가 작을 때 쓸 수 있댔잖아요. 그 버퍼에 들어갈 만한 작은 그런 코드, 그리고 태그,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이즈가 좀 큰 그런 쉘코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마커나 저 태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저 에그 헌터라는 코드는 이제 메모리 검색 기술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럼 메모리 내에 전부 다 훑어요. 훑어서 저 태그를 검사를 합니다. 태그가 메모리에 있는지. 저 태그는 고유한 태그여야 하고요. 저 태그는 저희가 그 실행하고자 하는 쉘코드에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럼 메모리 그 에그 헌터 코드는 메모리를 검색을 하면서 태그를 찾겠죠. 태그를 찾아서 그 태그를 맞다고 하면 그 다음에 있는 쉘코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죠. 그렇게 에그 헌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에그 헌터 코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3개의 구성으로, 3개의 저런 코드로 구성이 된다고 했죠. 하나는 에그 헌터 코드, 그리고 태그, 그리고 저희가 실행하고자 하는 쉘코드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띄우는 쉘코드를 이용했습니다. 에그 헌터 코드는 이것도 하나의 쉘코드라고 했죠. 쉘코드의 그런 하나의 그 명령 하나씩에 대한 설명은 좀 바로 뒤에서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넣은 마커, 태그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이 기계어 코드를 분석을 하게 되면 이 태그를 어떤 레지스터리에 넣고 이제 메모리를 검색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쉘 코드 바로 앞에는 공격 코드가 들어갈 때는 이 마커랑 쉘 코드가 같이 붙어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붙어서 들어갑니다. 그럼 메모리를 검색을 하면서 이제 메모리를 검색을 하고 이제 그 마커를 찾죠. 그리고 마커를 찾았을 때 그 주소를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쉘 코드로 이동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저희한테 그 공격 가능한 그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퍼가 작더라도 큰 쉘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에그헌터 헌팅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우선 저희가 어떤 사용자 입력 값으로부터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제어가 가능해야겠죠. 그럼 이제 포맷 스트링이나 버퍼 오버플로우나 그런 취약성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고요. 에그헌터 코드는 이제 저희가 예측 가능한 주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리턴 어드레스 같은 부분을 건드려서 이메일 주소로 넘어갈 수 있죠. 그때 에그헌터 코드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주소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카롱 태그는 고유 식별자여야 돼요. 메모리상에 중복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 간단한 식별자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커는 최종 쉘 코드의 앞에 위치를 해야 돼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메모리 검색 기술도 이제 그런 API 함수도 여러 개 있어요.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의 API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뭐 찾아본 바로는 특정 시스템에 좀 적합한 API들이 있대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우선 뭐 테스트해서 어떤 그 API를 쓸지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메모리는 너무 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이제 훑어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버퍼의 크기는 저희가 그 어떤 코드를 넣을 수 있는 버퍼의 크기는 에그헌터 코드가 삽입될 만큼의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거보다 더 적으면 안 됩니다. 보통 에그헌터 코드는 30바이트에서 60바이트 사이로 되고요. 최종 쉘 코드 저희가 입력을 실행하고자 하는 쉘 코드는 이메일 메모리 내에 위치해도 돼요. 저 부분을 다 서치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스택이나 그런 데 실행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에그헌터 코드도 이제 여러 가지의 그 API 함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SH 쪽을 건드려서 하는 이런 코드가 있는데 상세히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런 여러 가지 코드들이 API를 써서 하는 코드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특정 저희가 고유 식별자가 저 위에 보면 레지스터리 저장이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그 마커를 찾기 위해서 계속 반복 작업을 하게 됩니다. 뭐 이즈패드 리드 ptr 같은 함수를 써도 동일하게 그 마커를 레지스터리에 넣고 리피트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찾는 과정. 다른 함수들도 다 똑같아요. 그 마커를 레지스터리에 넣고 계속 반복해서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 NTXS 체크라는 API를 이용해서 하는 에그헌터도 이전에 했던 거랑 동일해요. 여기서 하는 거는 다른 코드는 뭐 API를 부르는 시스템 콜 번호가 좀 다른 거 그거 말고는 없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고유 식별자가 그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고 그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메모리 내에 있는 그 태그를 계속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문서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에그헌터 코드에 대한 상세한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전에 보셨던 에그헌터 코드를 이제 그 이뮤니티 디버거로 본 건데요.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 메모리 검색을 실행할 위치를 지정하게 돼요. 어디서부터 이제 검색을 할 건지. 저 부분을 바꾸면 저희가 특정한 스택 영역도
검색을 할 수가 있고 힙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를 검색할 이제 위치를 먼저 지정을 하고요. 예, 다음 메모리 검색을 위해서 이제 그 주소값을 증가시키죠. 일씩 증가시킵니다. 예, 그런 다음에 그 주소값을 스택에다 저장을 해요. 예, 이거는 조금 있다가 특정 API를 써서 액세스 바이올레이션이 나게 되면 저 레지스터를 다시 복구시켜서 하는 용도로 사용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런 메모리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API를 호출을 하는 건데요.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액세스 바이올레이션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 메모리가 접근 가능한 메모리인지 아닌 건지 그렇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푸시 일을 하는 거는 푸시 일을 해서 푸시팝을 이용해서 EAX에다가 2라는 값을 넣어요. 예, 저걸 넣는 이유는 저 API에 그 파라미터를 넣기 위해서 저런 방식으로 그 레지스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시스템콜을 이제 호출을 하게 되죠. 실행하고 나면 이제 그 AX 레지스터에 리턴 값이 저장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리턴 값을 비교를 합니다. 예, 공엑스 오면 이제 액세스 바이올레이션이 났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 5가 안 났으면 적금 위반이 안 생긴 거고 5가 나오면 적금 위반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미리 저장해 놓은 EDX 값을 다시 복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서치하는 거예요. 접근이 안 되는 경우는 넘어가고 접근되는 부분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마커를 삽입을 하죠. 이게 W5T거든요. W00T인데 특정 그 고유 식별자를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고 저희가 저장해 놓은 EDX 값이 있죠. 그 주소값. 제일 마지막에 지금 검색하고 있는 그 주소값. 그 주소값을 EDI에 넣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요. 예, 그 더블워드 단위로 계속 비교를 해요. 저희 태그가 4바이트거든요. 계속 검색을 하면서 만약에 태그가 이제 그 마커가 발견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찾아졌을 때는 해당 지점 EDI 값이 그 마커가 있는 주소 값이겠죠.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쉘 코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에그헌터 코드는 동작을 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간단하죠. 벌써 이제 에그헌터 끝났네요. 네. 끝났는데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너무 쉽죠? 다음 시간에 좀 어려운 걸로 준비를 해볼게요. 네. 지금까지 원리는 다 이해되셨죠? 단순하게 서치해서 그 태그를 찾고 그쪽으로 이동하는 그렇게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볼 건데요. 혹시 여기서 처음 오신 분이 많아서 처음 오신 분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전에 드렸던 이제 가상 이미지 가지실 분 계세요? 없죠?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그 이미지에다가 테스트를 할 건데 용량이 좀 커요. 네. 지금 외장하드 있으시면 지금 다른 이미지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게 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빔이 또 꺼졌어요.
할줄 몰라서 뭐죠? 아니 이미지 아니 새로운 거예요. 그것도 추가됐어요. 네. VM 퓨전 있어요? 있으면 거기다 하면 돼요. 네, USB 넣어서 드릴게요. 네, 좀 업데이트 됐어요. 아니 근데 제 거도 이제 3가 지원이 안 돼서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파일로 몇 개 드릴까요? 그 업데이트된 파일들 같은 거. 그걸로도 지금 올려드릴게요. 이미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파일을 받으시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게요.
어떤 파일이요? 어떤 이미지요? 아, 그거는 제가 집에 가서 웹에다 업로드 하려고 네. 이 발표 그 교육 자료도 이제 제 집에 가면 업로드 해 놓을게요. 그거 받으시면 돼요. 이미지 쓰신 분들은 여기서 보면 example.zb라는 파일이 있어요. 네. 그거를 그냥 바탕화면에 푸시면 돼요. 안 보이시나요? 여기 바탕화면에 보면 지금 example이라는 디렉터리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압축해서 공유해드린 거거든요. 그냥 바탕화면에 푸시면 될 거예요. 보면 뭐 쉘 코드 같은 뭐 익스플레인 코드 같은 게 그 버퍼 사이즈가 이제 디렉터리 이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똑같은 그 소프트웨어라도 그 환경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경로들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익스플레인 코드들이 이제 버퍼 사이즈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이 그대로 아마 들어가 있어야지 제가 드리는 코드들이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드릴게요. 기다려봐요. 패스워드가 여기 있어요.
자, 이거는 여기 올리신다는 거죠? 아직 안 올라갔죠? 어디요? 그거 사이즈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이그젠 필전지 아니고요. 이미지도 올려주시나요 혹시? 이미지는 집에 가서 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아직 질문이나 그런 거 없죠? 다른 거 뭐 궁금하신 거는 없으세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저희가 그 전에 다이렉트로 리턴 어드레스 담는 거 했었죠. 네,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그때 이제 타겟 소프트웨어가 이제 AGRM 그 MP3 컨버터라는 거를 타겟으로 했어요. 이게 그 MP3 파일로 파싱해서 이제 컨버트 해주는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오버플로우 취약성이 있어요. POC를 한번 보면 보통 이제 오버플로우 취약성이 존재하면 그 리턴 어드레스를 덮기까지 그 오프셋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그 패턴을 이용해서 모나 플러그인이나 팩트리 같은 거 이용하면 이제 저런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패턴을 만들어서 넣으면 어떤 몇 번째 오프셋에서 이제 그 EIP가 덮어 씌우는 그 주소들이 바뀌잖아요. 그걸로 몇 번째 오프셋에서 만큼 이제 정cực 값을 채워야 리턴 어드레스를 덮을 수 있다는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패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26,037개의 정cực 값을 넣고 그 다음에 특정 데이터를 넣으면 리턴 어드레스가 이 BBBB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한번 넣어 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제 POC2라는 mp3u 플레이리스트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저 파일을 한번 파싱을 해보면 리턴 어드레스가 BBBB로 넘어갔죠. 그때부터 지금 이 지점부터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권이 넘어온 거죠. 저희 마음대로 이제 주소를 바꿀 수 있어요. 그때부터 그 다이렉트로 리턴 어드레스를 덮어 씌워서 쉘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 오늘 저희가 하는 그 에건팅까지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또 돼야지 다음에 할 그 ROP도 이렇게 프로그램의 흐름을 저희가 제어할 수 있을 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오버플로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죠. 지금처럼 인적값을 많이 넣었을 때 사용자 입력값을 넣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은 오버플로우가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플레이리스트를 파싱하는 경우에도 오버플로우가 났죠.
특정 문서를 파싱할 때도 오버플로우가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이나 워드 같은 그 취약성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APT 공격들, 그런 경우도 UGF도 프리 취약성도 있겠지만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성도 있어요. 예, 그런 취약성을 이용해서 저렇게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다이렉트로 리턴 어드레스를 잡는 거. 예. 제가 좀 전에 여기 BBBB라는 그 헥스카브라는 공격스 424242라는 데이터를 넣었죠. 그래서 BBBB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고요. 예, 그 주소를 쉘코드를 넣으면 이 스택에다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스택으로 이동을 하게, 저희가 넣은 쉘코드로 점프를 할 수 있게 그런 가젯을 찾아서 이제 그 리턴 어드레스에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BBBB가 실행이 안 되고 0x7608FC-F2라는 주소로 가서 그 가젯들이 실행돼요. 그 가젯이라고 하는 거는 저 주소 안에 있는 그 기계어 코드들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예. 기계어 코드가 점프 ESP. 그럼 이제 지금 ESP가 가리키는 주소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그 부분부터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쉘코드는 계산기를 띄우는 쉘코드고, 보통 쉘코드 앞에는 이런 아무것도 동작 안 하는 그런 높 코드, 기계어로 하면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하게 되죠. 그런 높 코드를 넣어서 이제 쉘코드로 이제 그 쉘코드가 실행되는 그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예. 약간 ESP로 가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을 때 제대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높 코드를 앞에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높 코드 아무 데나 떨어지면 이제 실행이 되면서 결국은 쉘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기가 떠요. 네, 지금 이렇게 크래시가 났다는 게 나오는 거는 지금 쉘코드만 실행을 했죠. 그 프로그램의 흐름이 바뀌어서 쉘코드가 실행이 됐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해주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크래시가 난 거예요. 예, 공격을 더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쉘코드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도 제대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게, 아니면 제대로 계속 실행이 될 수 있게, 기존에 어떤 메소드 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EBP 같은 게 다 스택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쉘코드를 만들게 되면 사용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코드들이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워드프레스가 아니라 워드 아래 한글 같은 거 APT 공격 많이 들어오잖아요. 관공서나 그런데. 예. 그 쓰는 사람은 그냥 정상적인 파일 익은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 끝단 처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크래시가 안 뜨죠. 문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제 백도어가 깔리거나 악성 코드들이 이제 다운로드돼서 실행이 되겠죠. 예, 그렇게 마무리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에건팅에 대해서 볼게요. 아까는 이제 버퍼 그 리턴 어드레스로 다다르는 그런 버퍼의 그 정글값을 넣는 크기가 2바이트 더 커졌어요. 저런 거는 그 스택에 들어있는 그런 특정 무슨 환경 변수나 그런 거 보면 이제 디렉터리 이런 길이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각각의.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런 버퍼 사이즈도 조금씩 달라요. 그거 아시면 될 거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예, 왜냐면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보면 에건팅 코드를 한번 볼게요.
똑같이 정크 데이터를 삽입을 하고 이제 똑같이 ESP로 이동을 하게 그렇게 했어요. 이전에 그냥 다이렉트로 이제 그 쉘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는 그 높 패딩 값이랑 쉘코드를 넣고 바로 실행을 했죠. 그리고 계산기가 쉘코드가 실행돼서 계산기가 떴잖아요. 네, 지금은 전제가 아까 같이 그런 뭐 계산기는 비교적 이제 크기가 작죠. 그래도 이제 144바이트가 되죠. 근데 리버스 쉘을 맺는 그런 쉘코드는 사이즈가 더 커요. 예, 그러면 저런 버퍼가 만약에 작을 때는 삽입 넣지를 못하게 되죠. 예, 그리고 너무 또 뭐 EIP 뒤까지 가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쉘코드가 잘릴 수도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일단은 버퍼가 저희가 그 삽입 넣을 수 있는 그 버퍼가 작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해볼 거였는데 아까 설명드린 이제 에그헌터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예, EAX에 이 태그 값을 넣고 메모리를 검색하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제 쉘코드 부분은 패딩 값 놉을 그냥 전 넣어줬어요. 예, 놉과 쉘코드 그리고 그 앞에 그 고유 식별자가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예, 정크 EIP를 덮어씌울 가젯 그리고 패딩 값과 에그헌터 결국에는 여기까지가 기존에 저희가 좀 전에 봤던 리턴 어드레스를 덮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EIP가 변조가 됐을 때는 놉을 타고 에그헌터 코드가 이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예, 그럼 이 코드는 메모리를 검색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메모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메모리 내에 있는 이런 그 쉘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한번 이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계산기가 또 뜨죠. 아까 같은 코드로 구성한 이제 그 버퍼로 취약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기를 띄워봤습니다. 한번 이제 디버그를 한번 볼게요. 이거 다 받으셨어요? 다 아는 거죠.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쪽에다가 먼저 걸 거예요. 왜냐면 이제 리턴 어드레스를 저 가젯으로 덮었었죠. 그럼 저 가젯이 실행이 되겠죠. 그 실행된 부분부터 이제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저 부분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브레이크 걸렸어요. 이제 ESP, 점프 ESP를 하는 코드였죠. 그건 정확히 점프 ESP 코드가 아니고 이제 ESP 레지스터를 이제 스택에다 푸시를 하고 그다음 리턴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끔 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ESP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ESP 주소가 이제
그 FF730 주소가 이제 스택에 들어갔죠. 730을 보면 이제 저희가 넣은 태그와 아니지 730 어디 갔냐? 네, 여기 있죠. 그럼 노비랑 에건트 코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실행이 될 거예요. 노브를 타고 갔죠? 이거를 한번 보면 계속 노브 타요. 노브 제가 25개인가 넣었을 거예요. 노브 타고 이제 에건트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시작 지점을 이제 EDX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DX 레지스터에 보면 이렇게 바뀌게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1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스택에다 저장을 일단 해놓고요. 그리고 인젝 값으로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A 레지스터가 5인지 확인을 하죠. 지금은 이제 5가 아니잖아요. 바로 넘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EDX 값을 이제 팝을 해요. 그리고 계속 이동을 하게 되죠. 그 태그가 좀 전에 이제 그 EAX 레지스터에 들어갔잖아요. 그 EDX 값도 이제 EADI에 저장이 되고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하고 만든 게 같은지 아닌지. 아니면 초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반복을 계속 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네. EAX 값이 이제 저희가 나온 고유 식별자가 저장이 되는 거고 EDI에서 어디 갔니? 이렇게 이 주소부터 데이터들을 서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제가 브레이크를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서치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디버거상으로는 시간이 꽤 걸리죠. 꽤 많이 걸려요. 네. 꽤 많이 걸립니다. 그냥 근데 해보면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그 검색하고 하는 게 디버거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되는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서치를 하고 바로 쉘코드를 이동을 해버립니다. 네, 안 멈추네요. 아직 찾고 있나봐요. 네, 찾았죠. 네. 찾았으면 그 주소가 EDI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EDI 값이 보자. 네, 이쪽이고 네, 이쪽으로 이제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면 다시 아까 제가 오리지널 쉘코드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실행하려고 하는 쉘코드 앞에 노브를 깔아놨죠. 그 노브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산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기가 뜨죠. 계산기가 떴고 여기서는 액세스 바이올레이션 했죠. 이제 제대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바이올레이션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크래시 버튼 그 창이 뜨는 거죠. 원래라면 간단하죠. 엄청나게 간단하죠. 네. 엄청나게 간단한데 그 익스플로이 코드 짤 때 의외로 외국의 그런 해커들은 에건터 코드를 자주 써요. 왜냐면 편하니까. 예, 옵셋 계산 안 해도 되죠. 그냥 법 때려놓고 이제 그 에건터 코드만 실행을 시키면 이제 자동으로 다 찾아서 실행을 해주니까 오히려 이렇게 쓰는 해커도 꽤 많더라고요. 뭐 익스플로이 DB나 뭐 하나 3.7 같은 데서 이제 익스플로이 코드를 보면 저렇게 작성해 놓은 코드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워게임 같은 거 풀어보신 분 계시죠? 해커 스쿨 같은 데서. 그런데도 그냥 에건트 코드 막 하고 뭐 하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별거 아니죠? 괜히 이미지 드렸네. 나중에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제가 너무 드렸네. 그렇게 이제 같이 실습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 간단하게 혼자 하셔도 되겠어요? 너무 간단해서 네, 오늘 괜히 오셨다 생각 드실 것 같은데 네. 다다음 주에 다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ROP는 그래도 조금은 귀찮고 좀 노가다성 짙은 거라서 이제 ROP는 그냥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죠. 왜냐면 가zet들이 엄청 많이 체이닝 되니까 이제 중간에 한번 흐름 끊겨버리면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한번 하면 되고 이제 그 익스플로이 코드는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오믈렛 에그 헌터라고 또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오믈렛 에그 헌터라는 에그 헌터 코드인데 오믈렛 에그 헌터라고 불리는 그런 기술이 또 있어요. 네. 이름 재밌게 지었죠? 이 오믈렛 에그 헌터라는 기술은 그 쉘코드 단편화 기술을 이용을 해요. 단편화라고 하는 거는 쉘코드를 자르는 거죠. 여러 조각으로. 네. 스카이라인이라는 해커에 의해서 예전에 소개가 됐었던 기술이에요. 네. 지금과 같은 뭐 에그 헌터는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버퍼 사이즈가 작을 때 네. 그때 에그 헌터 코드를 이용해서 아무 영역에다 때려 넣은 이제 쉘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지금 에그 헌터를 쓸 수 있는 또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또 꺼졌어요. 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다음에는 그 시작 시간을 8시나 8시 반으로 해야 되겠어요. 이제 8시 딱 되고 이제 같이 일하는 그 분들인데 딱 하고 이제 왔는데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네. 다행이네. 저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다음에도 다 편하게 오시면 돼요. 늦게 오시면 됩니다. 괜찮은데. 네. 그러면 이제 이전에 했던 에그 헌터는 메모리 다른 영역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삽입할 수 있는 그 최종 파이널 쉘 코드 있죠? 그게 만약에 중간에 깨지거나 잘리거나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버퍼들이 그 메모리들이 아주 작은 사이즈로 여러 군데 있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오믈렛 에그 헌터라는 그런 기술이에요. 되게 만든 사람은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분이 예전에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6였나? 예전에 그때 처음으로 이제 버퍼 프로 취약성이 있었는데 그거 찾으신 분이었거든요.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고 관련된 문서도 되게 많아요. 네. 이제 기본 개념은 일반적인 에그 헌터랑 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여러 가지 존재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최종 쉘 코드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진다고 져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그 메모리가 부분씩 있는 데다가 사이즈도 작을 때 기존에는 하나의 영역에다가 그냥 파이널 쉘 코드를 그냥 박아버리고 실행을 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이제 공간이 없을 때 나눠서 넣어요. 그 단편화된 이 쉘 코드를 나눠서 그 메모리에 그 적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쉘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에그헌터 코드는 이제 메모리 서치를 하겠죠. 그리고 그 태그가 달려있는 그 단편화된 쉘코드를 찾아요. 그리고 특정 영역에 라고 하면 이제 스택의 바닥부터 해서 발견된 그 쉘코드를 단편화된 쉘코드를 복사를 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서치하고 발견된 쉘코드를 또 복사를 하고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결국에는 이제 원래 저희가 사용하고자 했던 쉘코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쪽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그럼 실행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 몇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일반적인 에그헌터 코드보다 이제 크기가 좀 더 커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인 에그헌터 코드는 30바이트에서 60바이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믈렛 에그헌터 코드는 90바이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오리지널 쉘코드를 단편화할 때는 여러 조각으로 나눌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눌 때도 태그를 달아야겠죠. 그죠? 근데 아까 쉘코드가 기존의 에그헌터 코드보다 좀 더 크잖아요. 여러 가지 고려하는 부분들이 더 있기 때문이에요. 쉘코드 앞에 이제 그런 앞에 구성되는 아까 태그가 있던 부분 있죠? 그 태그에 몇 가지 구성이 더 들어가요. 지금 에그라고 다 부르거든요. 하나의 조각들을. 그 에그의 그 크기, 길이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넘버. 첫 번째 에그냐, 두 번째 에그냐, 세 번째 에그냐. 그 인덱스 넘버와, 그 다음에 마커는 여기는 3바이트가 들어가요. 네, 3개의 바이트에서 마커가 들어가고. 그럼 이제 마커를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해서 이제 인덱스 넘버를 보고야 이게 첫 번째 에그다, 두 번째 에그다 뭐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그의 길이를 보고 그만큼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믈렛 코드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어야겠죠. 첫 번째는 기존의 코드와 동일하게 메모리 검색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이제 모든 에그를 찾는 또 기능이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존의 에그헌터 코드와 기능이 똑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단편화된 쉘코드를 최종적인 이제 쉘코드로 조립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필요하죠. 합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조립된 그 쉘코드로 이동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제가 했는데 제가 이제 자료 만든다고 되게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집에 가서 또 다음에 또 보시고 계속 봐주세요. 네. 일할 것도 많은데 네. 이분들은 계속 일하시고 전 뒤에서 일 안 하고 이거 했습니다. 일할 게 진짜 많은데 주말에 하려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에그헌터 코드에서 이제 메모리 검색하는 코드가 있겠죠. 그 코드가 이제 메모리를 서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마커를 찾죠. 네. 찾았다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안 찾았으면 다시 처음으로 가겠죠. 네. 아니 찾았다고 하면 이제 단편화된 쉘코드를 조립하기 위해서 길이와 인덱스 번호를 체크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길이만큼 쉘코드를 복사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첫 번째 에그를 찾았어요. 그럼 또 계속 또 돌아야겠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또 마커를 찾고 단편화된 쉘코드를 조립하기 위해서 길이와 인덱스 번호를 다시 참조해서 다시 복사를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쉘코드를 또 에그를 찾아서 네. 조립을 또 하는 거죠. 네. 거기까지 하면서 이제 조립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프를 하는 거죠. 점프를 하게 되면 저 쉘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네. 이게 오믈렛 에그헌터예요. 네. 에그헌터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 네. 그거가 중요하죠. 네. 일단 에그헌터 그 오믈렛 알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네, 제가 재밌게 말하려고 했는데 놓쳐버렸네요. 할 말이 있었는데, 네, 네, 그러면 기술적으로 저 오믈렛을 어떻게 만드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스카이라인이 저거를 이제 제일 처음 공개를 했다고 했죠. 네. 그 관련된 그 오믈렛 쉘코드를 만드는 스크립트도 바로 공개를 했어요. 저는 그것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그 저 링크 구글 코드로 들어가면 저 sh 오믈렛 쉘코드를 받을 수 있어요. 저거는 저희가 생성한 쉘코드를 인자값으로 넣어주면 인자값으로 이제 쉘코드와 그 저희 태그를 넣어주면 그 태그에 맞게 쉘코드를 나눠줘요. 예, 그렇게 해주는 놈이고 쉘코드를 이렇게 만들죠. 간단하게 계산기 띄우는 쉘코드를 그냥 파일 형태로 생성을 하게 그냥 하는 그 펄 코드고요. 그럼 이제 쉘코드가 하나 만들어지죠. 예, 그럼 그거를 인자값으로 넣을 거예요. 인자값으로 넣는데 그 옵션은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코드는 파이썬으로 작성되어 있고 옵션을 보면 뭐 오믈렛 빈 파일, 뭐 쉘코드 파일, 아웃풋 파일 뭐 그런 식으로 놓고 에그 사이즈와 그리고 마커 바이트 예, 저런 식으로 인자값을 구성을 해요. 뭐 오믈렛 빈 파일은 그냥 저희가 아까 기존의 디렉터리에 보면 w32 뭐 sh omelette.bin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예, 그걸로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쉘코드는 저희가 만든 쉘코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어디야 에그의 사이즈를 정하게 돼 있죠. 예, 저 부분 상당히 중요해요. 에그는 최대 127바이트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예, 그거에 맞게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저희가 그 고유 10글자 마커를 인자값으로 넣어주면 저 인자값에 맞게 해서 그 원래 오리지널 쉘코드를 나눠줍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익스플로이 코드처럼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지금 저 파이썬 파일 그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생성된 에그 오믈렛 코드와 에그들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오믈렛 코드고 그 다음에 이제 단편화된 쉘 코드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네. 여기 보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7A, 7A, 7A 이게 그 길이를 말하는 거죠. 그 뒤에 같이 연결된 쉘 코드의 길이를 말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F, FE, FD 이게 인덱스예요. 인덱스 넘버고 그 다음에 뒤에가 마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서치하면서 마커를 찾겠죠. 마커를 찾아서 인덱스와 랭스를 보고 이제 스택으로 또 복사를 하고 그 일련의 동작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익스플로이 코드는 기존의 에그헌터 코드랑 동일하죠. 동일한데 조금 더 몇 가지 나눠진 것 뿐이죠. 제일 처음에는 이거야. 저 오믈렛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점프 ESP를 해서요. 노벳하고 오믈렛 코드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것들은 메모리 어느 영역에든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스택에 들어있겠지만 뭐 웹 쪽의 취약성을 이용을 한다면 이제 힙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게 여러 군데 저희가 넣을 수 있겠죠. 예. 그런 데 넣어서 이제 서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비지는 이제 중간에 그냥 쓰레기 값을 넣은 거예요. 예, 그냥 넣어놨어요. 왜냐면 검색하는데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그냥 넣어놨고 그 다음에 뒤에는 보면 이제 뭐 에그 1, 2, 3가 연계돼서 이제 저장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코드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 에그헌터 이제 오믈렛 에그헌터 해보신 분 없죠? 네,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근데 해봐요. 실행을 하면 쉘코드 넘어갔어요. 에그헌터 이제 오믈렛 에그헌터로 넘어갔어요. 실행을 했어요. 그때 액세스 바이올레이션이 납니다. 네. 이게 나요. 결국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쉘코드 했는데 제대로 못 찾는 거죠. 네. 숙제는 아니고 이거를 한번 이제
그 혼자서 해보시는 거를 이제 과제 아닌 과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RP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보자. RP랑 이런 거랑 뭐 또 비슷하기도 할 거예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잠깐 간단하게 이제 왜 이렇게 됐고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저 코드를 제대로 실행되게 하는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오믈렛 에거터 코드를 이용해서 쉘코드를 실행하는 거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정말 간단하니까요. 찾아보시면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들은 제가 그때 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코렌을 제일 처음에 저 튜토리얼 보고 공부했거든요. 그때는 뭐 준석지라고 해서 저랑 같이 사는 형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코렌 튜토리얼을 번역을 했어요. 그때 그 당시 카이색에 계셨는데 카이색 게시판에 보면 번역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원서도 있고 그 코렌 페이지에 가면 영문으로도 돼 있고 거기에 지금 이건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타깃만 조금씩 달라요. 제가 그 타깃에 처음 공부할 때 다 확인은 해서 환경도 대충 만들어 놨는데 그게 좀 몇 개 없어지고 막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타겟만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답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보시고 이제 한번 혼자 해보셔도 되고요. 그냥 이제 글만 보고 오셔도 되고요. 다음에 같이 할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가 끝이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끝납니다. 아쉽죠? 2주 뒤에 이제 이거랑 RP 해서 할게요. 지금까지 이해 좀 안 되는 부분들 혹시 계신가요? 막 대단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저 처음에 공부할 때, 와, 진짜 미쳤다. 엄청 와, 진짜 대단하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처음 이거 보고, 진짜 잔머리들 너무 좋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어요. 네.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없어요? 제가 설명을 너무 못한 건지 아니면 너무 잘해서 어떤 거요? 어떤 자료요? 코어렌이요. 코어렌에 설명 다 되어 있어요. 제가 뭐 여기는 안 담았는데 유니코드 상에서 쉘코드 작성하는 거. 유니코드만 곰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유니코드를 봤죠. 그런 쉘코드 만드는 거. 에건트 코드도 유니코드 에건트 코드도 있어요. 아니면 아스키 코드로 된 에건트 코드도 있고 많아요. 그거는 다 안 담은 게 유니코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 거라서 일부러 안 담아놨고요. 이제 원리는 유니코드든 뭐 다른 코드든 다 동일합니다. 코렌 쪽 사이트 가보면 되게 많아요. 요즘 저도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시스템 해킹 기본 공부하는 거는 여기가 제 생각에는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어줍잖이 계속 옷게임 푸는 것보다 옷게임은 뭐 기본적인 취약성의 원리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은데 약간 뭐 게싱이나 하여튼 뭐 그런 되게 비비꼬아 놓은 것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괜히 심 빼는 것보다는 먼저 이제 이런 튜토리얼을 먼저 보고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제 옷게임을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보자. 이 부분 보면 되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여긴 대상을 이제 에리카라는 그런 이메일 그 클라이언트 그 소프트웨어를 한 건데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해결하는 것도 뒤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바꾸셔야 되는지 어디서 문제가 났는지
이런 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간히 과제 아닌 과제를 계속 내드리려고 해요. 검사는 안 받으셔도 돼요. 그냥 혼자 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예, 제가 설명할 때는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 괜찮다 좋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네, 혼자 하면 또 막 안 되고 그러죠. 갑자기 이상한 데서 문제 생기고 예. 그래서 이미지들도 제가 다 드리는 거예요. 되는 이미지 드리는 게 제가 한번 삽질을 며칠 동안 한 것 중에 대단히 어이없는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OS가 한글 OS였어요. 예, 윈도우 한글파 버전이었는데 한글 버전일 경우 어떤 쉘 코드가 중간에 깨지거나 잘리거나 바뀌거나 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배드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배드 캐릭터를 계속 잡아도 계속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데서 문제 생기면 정신이 없어지니까요. 예. 이미지에서 한번 지금까지 자료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테스트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주 뒤에 저희 보니까 2주 동안은 지금까지 했던 거 하고도 남은 시간이니까요. 한 2, 3일, 3, 4일 정도 공부하시면 다 다시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고 다음에 ROP. 예. 보통 뭐 실제로 공격이 들어오면 공격 코드가 저런 식으로 안 들어와요. 쉘 코드도 저런 식으로 안 들어와요. 예. 다 뭐 쉘 코드도 저런 식 말고 ROP 코드로 작성돼서 들어오고. 예. 어떤 보호, 뭐 DEP 같은 보호 메커니즘이나 그런 거 이해하기 위해서 ROP 코드로 돼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다음 주에는 ROP 코드 만드는 거랑 동작 방식 그리고 실습 그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끝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정리하시고요. 요거 숙제 내주신 거 잘 해결해서